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태생의 세계적인 작가 버나드 쇼의 지성의 연대기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나드 쇼는 극작가이자 비평가, 사상가, 셰익스피어 이래 최고의 극작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5살에 학교를 관두고 더블린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6년간 근무하다 정당하게 먹고 살겠다고 본성에 반하는 죄를 더는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20살이 되던 해 런던으로 건너가 음악과 미술, 연극 비평가로 두각을 나타내던 중 뉴 드라마의 시대를 예견하고 직접 극 집필에 나서 처녀작 호라비의 집을 완성했으며 이어서 워렌 부인의 직업 칸디다, 무기와 인간, 인간과 초인 등의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며 선도적인 극작가로 부상했습니다. 쇼의 작품은 지적인 대사와 허를 찌르는 유머로 변화하는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대변함으로써 20세기 초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년기에 발표한 성녀 잔다르크, 메투셀라로 돌아가라와 같은 작품은 걸작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최대 흥행작 피그말리오는 영화로도 제작되면서 노벨상과 오스카상을 둘 다 거머쥔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도서출판 뗀데대로, 옮기니, 김지연, 지은이, 헤스케드 피어슨, 버나드 쇼, 지성의 연대기. 13번째, 로맨스. 매우 쇼답지만 멍청한. 무슨 마가 끼었는지 개혁가들은 늘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세상 일에 관여해서 그런 건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혁가가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탓에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여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유야 뭐가 됐든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이상주의자들은 항상 강자의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다 끝난다. 하인드먼은 하인드먼처럼 되려는 민주연맹의 모든 이들과 싸우다 결국 변변찮은 추종자 무리만 곁에 남게 됐다. 물론 하인드먼은 한 명뿐이었다. 민주연맹의 초창기 회원 중에는 그 유명한 윌리엄 모리스가 있었다. 사회주의가 되기 전에 그는 지상의 낙원을 쓴 시인으로 대중에 알려졌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구와 패턴, 벽지를 고안해서 실내 디자인의 새 지평을 연 장인이자 예술가로 통했다. 해머 스미스의 캘럼 스콧 하우스와 글로스터셔에 있는 중세 영주의 저택, 그리고 그 유명한 머튼 공장은, 머튼은 영국 그레이터 런던 남부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영국 전역은 물론 프랑스와 미국에서 온 예술가들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헤어 스미스와 글로스터셔의 저택에 흥미로운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은 아름답거나 실용적이거나 아름다우면서 실용적이었다. 거울도 없었다. 그래서 저택 주인이 그렇게 바이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리스의 머리 모양이나 수염은 그와 잘 어울리기는 했지만 빗이나 솔, 면도기 등과는 친하지 않은 듯했다. 게다가 그는 셔츠와 재킷도 푸른색으로 입었기 때문에 앤드루 랭은 평소 흠모하던 시인 모리스를 보고 앤드루 랭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시인, 소설가, 민속학자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일컫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시인 모리스를 보고 처음에 선박 사무장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모리스는 자신이 쓴 시를 읽을 때면 마치 코끼리처럼 왼발, 오른발, 무게중심을 옮겨가며 리듬감 있게 몸을 움직였다. 그는 통풍과 간지를 알아서 급작스레 성질이 폭발했고 그러다 지쳐서 힘이 빠지면 미안해했다. 공개석상에서 누군가 신경 거슬리는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자신의 콧수염 몇 가닥을 잡아당기면서 다 들리게 멍청이, 멍청이 하고 으르렁거렸다. 처음에 모리스는 하인드먼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겸허히 따를 생각이었다. 자신이 지도자가 될 그릇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인드먼은 머리가 매우 좋고 자기 확신이 강한 인물로 자신이 리더가 되기 적합한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리더의 지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모리스는 자기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그를 두고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알려진 대로 그냥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순전히 심미적인 사람이어서 교양 있는 지인들만이 그의 위대함을 이해했다. 그는 쇼의 5번째 소설이자 마지막 소설이 된 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주의자의 앞부분을 매우 재밌게 읽었던 터라 버나드 쇼와 친해지고 싶어 했다. 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주의자는 모든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고 투데이라는 월간지에 간신히 실렸는데 마침 그게 하인드먼의 왼팔이었던 헨리 하이드 챔피언이 인수한 잡지였다. 타고난 신미가인 쇼는 하인드먼이 분에 넘치게도 모리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리고 모리스와 금세 친해져서 캘름 스콧 하우스에 초대받았고 그 집의 차고를 개조해서 만든 1940년인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작은 강당에서 종종 강연하는 인기 페이비언이 됐다. 페이비언이란 개혁 등에 점진적이고 신중한 것을 말합니다. 얼마 후 모리스와 하인드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쇼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원래 영국인은 항상 싸운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하인드먼이나 모리스나 부유한 집안 출신들로 가난에 기가 꺾여본 적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성질 부릴 준비가 된 개성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툼의 원인은 별게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연맹 임원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모리스는 자기 편이 다수였는데도 사람들을 데리고 민주연맹을 나가 사회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사회주의 동맹은 수년간 모리스의 돈을 축낸 데다 끊이지 않는 다툼, 가망 없는 무지와 무능, 민주주의랍시고 모리스와 맞먹으려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모리스의 인내심까지 바닥났다. 모리스가 손을 떼자 사회주의 동맹은 곧바로 무너졌다. 모리스는 사회주의가 시드니 웹이 말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곁에 얼마 남지 않은 합리적인 추종자들을 교화하여 헤어스미스 사회주의 협회라는 조용한 소모임을 결성했다. 헤어스미스 사회주의 협회는 의회 정치와는 거리를 두면서 1896년 모리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요일마다 순수 공산주의 복음을 전파했다. 러시아 문제와 아일랜드 문제가 의회에서 몇 년 동안 논의되다가 결국 무력으로 해결되면서 시드니 웹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을 모리스는 보지 못했다. 한편 하인드먼은 민주연맹의 명칭을
사회민주연맹으로 바꿨다. 실제로 그는 아무와도 연맹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마르크스주의자, 알고 보면 하인드먼주의자를 데리고 사회민주연맹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러시아가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으며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기로 하자 애국심에 불탄 하인드만은 레닌을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반면 쇼와 시드니 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레닌 편이 우리 편이다 라고 했다. 어쨌든 하인드만에 관한 쇼의 예언은 틀렸다. 하인드만은 죽지 않을 거야. 우리보다 오래 살걸. 쇼는 이렇게 말했지만 하인드만은 죽었다. 물론 여든까지 살면서 말년에는 젊은 여자와 결혼도 했지만 하인드먼이 죽은 뒤 그의 젊은 아내는 하인드먼이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요컨대 19세기 막바지 이른바 자의식 강한 영국 사회주의는 4개의 단체, 하이드먼의 연맹, 모리스의 동맹, 스튜어트 헤들럼의 성 마태동업조합, 페이비언 협회가 대변하고 있었다. 앞의 세 단체는 설립자보다 수명이 길지 못했고 다우닝가는 런던의 관청가이며 영국 정부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페이비언 협회는 초창기 지도자들이 일선에서 물러났을 무렵 이미 노동당을 장악해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시드니 웹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와 뉴 스테이츠먼을 설립하면서 본래의 활동 영역을 벗어나 살짝 곁길로 새긴 했지만 페이비언 협회는 해마다 공개 강연을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대표적인 사회주의 선전센터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쇼는 나이가 들어 1933년 연단에서 은퇴할 때까지 스타 연사로 활약했다. 쇼가 은퇴하자 협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전적으로 자발적 기부에 의존했던 제도, 낼 수 있을 만큼 내라는 것 외에 다른 원칙은 없었고 장기간 기부 실적이 없는 회원은 명부에서 삭제하는 정도였다. 이것을 처음으로 손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젊은 페이비언들이 주축이 되면서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 협회의 부흥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 쇼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페이비언 협회에서 강연하는 쇼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거기서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강연을 했다. 함께 연단에 선 그의 동료들 역시 고도로 엄선된 각 분야의 대가들이었다. 그들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했고 관련 사실을 전부 동원했으며 가능한 모든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워낙 유명한 인물들이라서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마다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덕분에 이 나라는 이른바 자유언론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하지만 그들의 강연은 신문에 단 한 줄도 보고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간단한 메모만 앞에 놓고 즉흥적으로 강연하는 시기여서 저녁이 되면 메모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강연은 강연장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했다. 반면 출세제일주의 정치인들의 진부한 견해나 구태의연한 선전문구 따위는 마치 현자의 예언처럼 다음날 신문에 인용되곤 했다. 쇼의 강연은 현대 종교에서 심리학과 철학에 이르는 전 분야를 아울렀지만 그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자신의 희곡 서문에 기록해두지 않았더라면 강연 내용이 한마디도 남지 않을 뻔했다. 강연 개요가 강연 안내서에 적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안내서에 적힌 것을 강연에서 되풀이하는 법이 없었다. 누가 불평이라도 하면 쇼는 왜 같은 말을 2번씩 해? 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작품 속 이야기를 서문에서 언급하는 법도 없었으며 작품과 작품의 서문을 완전히 별개로 다루었다. 출판의 자유는 출판하지 않을 자유이기도 하다고 쇼는 말했다. 페이비언 협회는 결국 지명 강의를 시작하고 그것들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쇼가 은퇴하고 난 다음이었다. 쇼의 공적 생활과 관련된 사회주의 단체 이야기는 이쯤 해둬야겠다. 이제 그와 모리스의 사적인 관계는 어땠는지로 돌아가 보자. 쇼는 자신의 소설 중 하나를 모리스가 재밌게 읽었다는 사실에 당연히 기분 좋게 놀랐다. 사실 모리스는 워즈워드만 아니면 뭐든 다 읽는 사람이었다. 둘은 만나자마자 친해졌다. 민주연맹이 분열되기 전이기도 했고 페이비언 협회가 사회주의 동맹과 충돌하는 정책을 아직 내놓기 전이기도 했다. 경제에 밝고 설명에 능했던 쇼는 모리스가 필요해 마지 않던 인물이었다. 쇼는 모리스의 예술 철학을 보완해 주었고 특이해 보이지 않거나 평이 좋지 않은 예술은 의미 없다고 깎아내리는 교양 없는 속물들을 속 시원히 처리해 주었다. 둘의 사적인 대화에 사회주의 같은 주제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12세기 조각상들, 베로나의 산 제노 성당과 밀라노의 산 암브로지오 성당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놓고 시시한 말다툼을 벌이지는 않는 법이다. 쇼는 12세기 조각은 물론 윌리엄 모리스의 가치도 알아봤다. 모리스의 중세 사람 같고 초서 같은 면모가 속물들 눈에는 허세나 엉터리로 보였겠지만 쇼는 그런 그를 10분 이해했다. 쇼는 노르다우 사건을 계기로 모리스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노르다우는 헝가리의 유대인 작가이자 평론가, 의사인데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시오니즘으로 기울면서 T. 헤르츠과 함께 세계 시온주의 총회를 설립했습니다. 시온주의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성서적 의미의 예루살렘인 시온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노르다우는 모리스를 비롯한 현대 미술의 대표 주자들을 전부 싸잡아서 병든 타락자로 몰아세운 덕에 당시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 미술 비평계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노르다우는 자기가 예술에 대해 쥐뿔도 모른다는 걸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쇼와 모리스는 알고 있었다. 쇼는 노르다우의 타락에 대한 서평, 이제는 예술의 건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에서 노르다우를 완전히 토막내버렸다. 모리스는 뛸 듯이 기뻐했다. 타락은 모리스를 분노의 도가니로 빠뜨렸을 법한 책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말을 섞는 건 시간 낭비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모리스는 쇼 덕분에 그 원칙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 그때부터 쇼는 선수 대접을 받으며 모리스가 혼자만 알고 있던 방대한 지식에 마음껏 접근하게 되었다. 초서와 반 에이크 이후로 자기 친구 번 존스 말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모리스는 딱 봐도 심통사납고 편파적인 전문가였다. 의회에 진출한 페이비언 협회가 사회주의 동맹 소속의 반정부 공산주의자들과 총력전을 벌여야 했을 때조차 쇼와 모리스는 사이가 좋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나는 쇼에게 그때 모리스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낸 비결이 뭐였냐고 물었다. 쇼는 둘 사이에 충돌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사실 모리스는 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해서 제1야당이 되고 마침내 사회주의자를 수상으로 앉혀 정권을 잡은 다음
페이비언 정책을 시도했다가 때려치우는 일이 벌어지기 벌써 한참 전에 고인이 됐지.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사회주의자들을 고자로 만들고 부패하거나 타락하게 만들어서 완고한 혁명론자였던 사람들도 강요 자리에 목숨 거는 모략군이 될 거라는 걸. 말로는 언제나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계급을 위해 일하는 예스맨이나 허풍 상인이 될 거라는 걸 말이지. 당시 나는 모리스보다 22살이나 어려서 웨스트민스터 정당제도의 본질이나 역사에 대해 잘 몰랐어. 더구나 그때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지. 성인 참정권을 통해 민주주의가 현실화되기 30년도 더 전이었으니까. 아일랜드 문제만 해도 파넬 주도하에 아직 의회에서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일 때였고, 파넬은 아일랜드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문제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고, 독재 정치가 지금처럼 유럽을 휩쓸 줄 상상도 못할 때였지. 당시 램지 맥도널드는 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타협적인 사회주의자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나도 모리스와 느끼는 게 비슷했어. 나는 마르크스의 계급전쟁이 실제로는 계급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절반은 자산의 기생에 살면서 잉글랜드 남부 전역을 본드가나 옥스퍼드 대학만큼이나 보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전쟁은 전쟁이었지. 자본주의가 피를 보지 않고 순순히 항복할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더군. 사람들이 더 혁명적인 제안에 혹하기 전에 말이야. 아무튼 민주동맹과는 의회에서 겨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페이비언을 공격했을 때 나는 전력을 다해 싸우긴 했지. 하지만 나는 항상 민주동맹의 그 누구보다 더 모리스 사람이었어. 그러니 나와 모리스의 관계가 틀어질 일은 없었지.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만만한 논쟁 상대가 아니지 않은가. 상대가 나한테 죽자고 달려들 때조차 말이야. 물론 모리스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나는 모리스 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다네. 그 아름다운 집에 수시로 쳐들어가서 죽치고 있던 다른 동무들과 달리 나는 사회주의자 불청객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모리스 가족은 쇼의 재치와 상식을 좋아해서 쇼라면 일요일 저녁 모임은 물론 어느 때고 환영했다. 심지어 모리스는 쇼의 특이한 성격에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 모리스는 쇼라는 사람이 쓴 어느 중세 필사본에서 라틴어로 된 So show but silly, 즉 매우 쇼답지만 멍청한이라는 뜻의 주석을 발견하고 나에게 셰비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줬어. 셰비언이란 버나드 쇼를 추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찾고 있던 형용사가 마침 거기 있었던 거지. 쇼위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입에 안 붙잖아. 쇼가 들려준 이야기다. 캘럼스콧 하우스 토론 모임에서 둘은 묘한 한 쌍을 이루었다. 당시 웬만한 젊은 사상가들은 전부 캘럼스콧 하우스 토론 모임에 참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각이 깊은 젊은이였던 H.G. 웰스는 쇼를 눈부시게 하얀 얼굴에 불꽃 수염을 가진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더블린 출신 키다리로 묘사했다. 모리스가 등 뒤로 손을 기이하게 뻗는 모습을 지켜본 누군가는 모리스가 쇼를 때리고 싶어질까봐 그러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쇼에 대해 메피스토펠레스와 예수를 섞어놓은 것 같다고 했다. 모리스가 사납게 으르렁거릴 때 쇼는 다정하게 미소 짓곤 했다는데 그런 걸 보면 쇼의 기독교적인 관대함에는
확실히 악마 같은 구석이 있었다. 모리스 부인은 모리스의 사회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일요일 저녁 모임 후 식사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리스의 두 딸 중 장녀인 제니 모리스도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쇼가 제니 모리스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녀가 유전적 요인 때문에 이미 고질적인 간질 환자가 된 이후였다. 윌리엄 모리스의 경우에는 성질이 폭발하는 것 말고 간질로 인한 다른 나쁜 증상은 없었다. 모리스의 자녀인 메이 모리스는 아버지의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저녁 식사 때 안주인 역할을 했다. 아름다운 외모에 로제티 스타일로 멋지게 차려입은 메이 모리스는 쇼에게 기품있고 신비로운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그때까지 쇼가 관계를 맺었던 다른 여자들과 많이 달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상당히 나이를 먹었을 무렵 메이 모리스는 아버지의 작품을 책으로 편찬하면서 쇼에게 글을 청탁했다. 쇼는 그러기로 하고 그 글에 메이 모리스만 읽으라고 자신들의 옛 연애담을 추가했다. 그것을 본 그녀의 첫마디는 못 말려 정말 이었으나 그녀는 심사숙고 끝에 그 내용 역시 책에 싣기로 결정했다. 언젠가 알려질 바에야 하이에나처럼 남의 추문을 찾아다니는 글쟁이들에게 털리기보다는 당사자인 대작가가 직접 쓴 글을 공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여기 쇼가 기술한 그 특별한 연애담을 옮겨본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강의와 식사를 마치고 해머스미스 하우스의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마침 식당에 있던 그녀가 거실로 나왔다. 나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탄하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면서 호감의 눈길을 보냈다. 순간 나는 하늘이 정한 신비로운 약혼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물질적 장애물이 사라지는 그날, 그러니까 가난과 실패로 점철된 나의 누추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그날, 마침내 그 약혼식이 성사되리라고 생각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천재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확신의 정도가 좀 덜하긴 했지만 나는 그녀 역시 본인의 가치를 알고 있을 거라 믿었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안다는 뜻이다. 나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녀와 관계를 맺는 것, 즉 모리스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딸에게 무모할 정도로 가망없는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 공산주의자 동무라는 내 지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 심지어 그 신비로운 약혼을 위해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사회주의 운동을 함께한 것 말고는 쇼의 가난에 대한 언급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시 그는 그렇게 궁색하고 초라하지 않았다.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로 활동하며 1년에 400파운드 이상을 벌 때였다. 그가 새로운 예거 옷에 투자한 돈만 해도 상당했다. 그러나 모리스가 사람들에게는 연봉 400파운드에 기댄 삶이 아름답기보다는 궁상맞아 보이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당장 아름다운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리라. 그의 가벼운 마음은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갑자기 너무나도 어이없게 아마 모리스도 나와 같은 심정일 거다.
그의 아름다운 딸이 동무 중 하나와 결혼해버렸다. 그 행운의 주인공은 헨리 할리데이 스팔링이라는 사회주의 작가로 윌리엄 모리스는 캘럼 스콧 출판사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신비로운 약혼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일은 내 연애 역사상 가장 끔찍하게 뒤통수를 친 사건이다. 그 운 좋은 동무는 나보다도 능력이 없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나보다 나을 게 없었다. 게다가 본인은 잘 몰랐겠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찬 사회주의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연단에 섰고 나무랄 데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나는 그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신비로운 약혼식에 관한 한 나의 무한한 상상력이 나를 속였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혀 속인 게 아니었다. 그 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는 사회운동가와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불규칙적으로 병행하며 과로를 일삼다가 모리스도 그렇게 하다가 수명이 10년은 줄었건만 결국 휴식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 젊은 부부는 나더러 당분간 자기들과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집에서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 집에는 모리스의 매력이 살아있었다. 메이 모리스는 아버지의 미적 감각은 물론 밀턴 풍과 모리스 풍이 교묘하게 조화된 형태로 아버지의 문학적 재능까지 물려받았다. 우리 셋이 동거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만사가 순조로웠다. 그녀는 내가 그 집에 머무는 것을 반겼다. 내가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면서 보통의 남편은 이끌어낼 수 없는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 또한 나와의 동거를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가 아마 우리 셋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진 약혼식의 복수가 시작됐다. 내가 그들 가정의 구심점이 된 것부터가 화근이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거기 살겠다고 우기지 않는 한 그 집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어지자 그녀의 정식 결혼 생활은 모든 환상이 그러하듯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의 신비로운 결혼을 향한 유혹이 참을 수 없이 강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 결혼을 감행하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해야 했다. 메이 모리스의 남편인 스팔링의 증언은 그 삼각관계에 관한 쇼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스팔링은 신비로운 약혼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쇼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홀브룩 잭슨에게 쇼가 자기 부인을 완전히 사로잡은 후 돌연 자취를 감췄다고 털어놓았다. 뒤에 남겨진 처량한 여인은 이후 부부관계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상황에 대한 쇼의 설명은 계속됐다. 신비로운 약혼식이 결백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일단 그녀의 법적인 남편은 나를 흠잡을 데 없이 잘 대해준 친구였다. 환대받은 손님으로서 남의 아내를 훔친다는 건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였다. 나는 성 문제와 종교 문제에 관한 한 멀쩡한 사람치고는 극단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유사상가였지만 사회주의자와 문인들의 세계에서 흔해 빠진 유형인 보헤미안 무정부주의에 현혹된 얼간이는 아니었다. 이 스캔들은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셋이 친구처럼 지내다가 둘이 이혼하게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때 나는 결혼하기 힘든 형편이었고 그도 이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결혼이라는 돈이 중심되는 따분한 그 개념 자체가 싫었다. 결혼은 신비로운 약혼과는 차원이 달랐다. 고민하면 할수록 상황만 더 악화될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그러자 깨진 약혼식의 복수가 거행되면서 한편의 희비극이 펼쳐졌다. 그녀의 남편 또한 사라져버린 것이다. 셋이었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둘이 되자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걸까? 시작부터 알 수 없는 힘의 방해를 받아왔던 그 결혼은 내가 그 불행한 부부 사이에서 빠지자마자 곧바로 상산조각 나버렸다. 불화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나도 아는 게 없다. 어쨌거나 그 남편은 대륙으로 도망쳤고 나중에는 남자답게도 가해자 입장에서 이혼하는 것에 합의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정반대의 처지였지만 말이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는 재혼했다. 그가 더 잘 맞는 사람과 재혼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길 바란다. 그에게 죽음은 보험 계리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지만 남겨진 아름다운 여인은 남편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그 유명한 처녀적 성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모르긴 해도 나에 관한 흔적 역시 지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40여 년이 지나 차를 타고 글로스터를 지나는데 갑자기 캘럼 스콧 하우스의 매력적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어느새 나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아무도 훔쳐가지 않은 멋진 촛대가 있는 교회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윌리엄 모리스와 제인 모리스의 무덤 앞에 섰다.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오래된 현관 앞으로 갔다. 문을 열어준 젊은 여인을 보니 덜컥 겁이 났다. 그 여인은 내 목덜미를 붙잡고 나를 통째로 들어올려 마당으로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건장했다. 그리고 여차하면 정말 던져버리겠다는 무서운 얼굴로 나더러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사죄하듯 이름을 밝혔다. 순간 신비로운 약혼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효력을 발휘했다. 운동선수 같은 그 여인이 신비로운 약혼식에 대해 알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더니 한 10분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듯 나를 맞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아름다운 여인과 이제는 무해한 늙은이가 된 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만났다. 그리하여 그들의 로맨스는 논쟁적인 쇼의 작품보다 베리 작품에 더 어울릴 법한 에피소드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셰익스피어의 세계다. 스팔링은 스코틀랜드 여인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 원래 그런 건지 그는 재혼의 계기를 제공한 쇼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이후의 상황을 보고도 쇼가 자신을 고의로 배신했다고 믿었다. 낭만적인 독자들은 지나치게 의리를 지킨 쇼의 행동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메이 모리스 역시 그랬을 것이다. 메이 모리스는 1938년 10월 16일 캘럼 스콧에서 생을 마감했다. 쇼의 글을 읽고 나서 나는 쇼에게 혹시 마지막 만남 때 그녀가 신비로운 약혼식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느냐고 물었다. 전혀. 쇼가 대답했다. 더구나 그 자리에는 내 아내도 있었는걸. 그 무렵 메이 모리스에게서는 번 존스의 황금계단에 예쁜 소녀로 등장했을 때와 같은 예전의 미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행복과 함께 미모도 사라져버린 듯했다. 40세 무렵의 그녀는 키가 크고 남자 같았으며 수염까지 있었다고 그녀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내게 말해줬다. 내가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쇼도 그녀의 수염이 기억난다고 했다. 하지만 두 줄로 가지런히 난 그녀의 수염은 마오리족 최고의 문신 전문가도 반하게 할 만큼 예뻤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아니 자네 설마 무딘 면도날로도 밀 수 있을 만큼 수북한 수염을 상상한 겐가? 이 친구야. 그건 빅토르 엠마누엘스러운 수염도 채플린이나 히틀러스러운 수염도 아니었다고.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94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버나드 쇼는 훌륭한 100세 인생의 본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종일관 건강하고 유쾌하게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와 미술 실력은 수준급이었으며 젊은 시절 아마추어 권투대회에 출전하고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자전거 타기와 운전, 사진 찍기, 서핑을 즐기는 등 평생 도전과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머와 풍자, 위트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산 현대의 지성,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지. 이 말은 제게 낭독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